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한동훈 장관의 검찰을 맹비난하면서 화를 냈는데 뭐 때문인지 이 문제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무슨 저질 괴담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 투자의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제가 사랑하는 민주당을 탈당까지 했고 또 조사받겠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방송 또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상당히 강하고 거친 표현을 많이 쏟아냈는데요. 자,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뭐 아무 말 대잔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증거를 조작했다. 이야기는 얼마 전에 뭐 김민경 혁신위원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또 법학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렇다면 2016년부터 그 많은 녹음을 그럼 뭐 AI 이정근과 AI 윤관석, 이성만이 이걸 뭐 조작을 했고 이걸 검찰이 그때부터 이 사태를 예견해서 다 조작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참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조사에서 보면 강내구 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걸 들으셨기 때문에 뭐 이걸 더하고 빼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그 녹음 내용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육성들이 나와 있는 거를 본인은 뭘 어디다 조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했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도 되질 못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무조건 한동훈 검찰은 조작하고 있다라는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 출두를 2번씩이나 하고 네. 누가 파리에서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표가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왜 검찰은 자기를 불러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이 언제 소환 통보를 한 적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조급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좀 저는 이 균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 위주로 뭔가 설명은 하고 싶을 텐데 예.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정말 이 5선에 인천시장을 했고 당대표까지 한 분이 네. 자, 전혀 근거도 없이 예. 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저는 판단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대해 증거 조작의 달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곧바로 참 안타깝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증거가 차고 넘치다는데 왜 못 부르고 있냐고요.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닙니까? 현재 이 한동훈 검찰이. 송영길을 타켓을 해서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사냥개죠, 사냥개. 증거 조작을 지금 한동훈 장관이 태블릿 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지금 지속적으로 집 앞에까지가 데모를 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한정관 저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송 전 대표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논란되는 게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 아닙니까? 거기에 되면 모든 대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이게 무슨 상황이다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 신빙성 없는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녹취 내용 한번 보시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그래. 응.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저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봅니다. 이 네. 녹음을 트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아니, 윤석열은 자기가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이렇게 우기는 이런 정권 하에서 이 녹취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들끼리 다 공을 세우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빙성이 없는 두 사람의 대화가 무슨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네, 위법 수집 증거라고 그랬고 이게 무슨 증거가 되냐? 신빙성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무슨 위법 수집 증거도 아니고요. 예. 이 정당하게 그 증거 수집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네.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녹취록들에 대한 증거를 네. 법원에서 다 증거 능력 인정하고 다 증거로 썼어요. 예. 예를 들면 이석기 사건에서도 그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뭐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 아로 사건이요. 뭐 그 경우에 왜 그걸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 송영길 전 대표를 수사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그 핸드폰 녹음, 그 녹취록에 아마 있는 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저렇게 밖에서 뭐 위법 수집 증거니 뭐 증거 능력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네. 저는 소용 없다고 그건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막 들으면 무슨 독립투사가 나라를 구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좀 들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정민 변호사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좀 혼용해서 쓰는 예.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증거 능력이란 건 증거로조차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겁니다. 이 이정근 씨의 핸드폰은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본인의 자택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본인의 이 친가에서 압수수색을 예. 했다라고 나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은 부여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증명력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당내 선거에서 서로 전당대회에서 공을 쌓으려는 이런 참모들의 대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건 증명력의 문제인 건데요. 네. 이 부분을 좀 다소 혼용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증거를 조작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과거에 얼마 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을 때 이 네. 태블릿 PC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언론에선 주목도가 높진 않았지만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 단초가 됐던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 그리고 오염 가능성 여부를 그 연장선상에서 본인 수사에 대비해서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송 전 대표는 휴대전화 관련해서 내가 왜 검찰에 전화 줘야 되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한 억울한 입장이시라면은 이런 깡통폰을 제출하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었냐 하는 질문도 두 나옵니다. 가지라서 휴대폰을 내가 검찰한테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저는 검찰 수사에 협조한단 말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그러지.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왜 협조를 합니까? 네. 자, 휴대전화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장희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공당의 대표를 하셨던 정치인인데 이 검찰 앞에 자진 출두해서 검사를 만나는 게 불발되고 막 기자회견처럼 이야기할 때는 네. 저는 핸드폰도 다 제출했습니다라고 막 소리쳤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제출했다는 핸드폰이 알고 보니 깡통폰인 게 드러난 다음에는 내가 언제 협조하려고 했느냐? 나는 응한다 했지 협조한다고 한 적 없다. 네. 그리고 검찰은 증거 조작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검찰청 앞에서 자신 출두했을 때 마치 자신이 떳떳해서 핸드폰 제출했다라고 일갈하신 건 국민을 속이려는 적극적 기망행위였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입장 조정이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 뭐 검찰이 수사한다 해서 모두 다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수사기관의 이 증거 조작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억울함을 강변하더라도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 아닌가. 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공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 자기 사건 때문에 흔드는 게 예. 국가 전체에 대한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이 사건 수사하는 검사 얼굴 앞으로 어떻게 볼까? 정말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까지 드러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장관 말 맞다나 자기들이 녹음한 것도 아니고 이정근의 녹취록이 나왔으니까 수사한 건 당연하다. 나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수사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사를 특수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송영길을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특수부가 이거를 맡아서 이 난리를 피우냐는 거죠. 소환 조사는 그냥 서면 조사도 못하는 이런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검찰이 감히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분노가 쌓여서 저는 검찰청에 만약에 불려가면 이제 검사 얼굴을 정말 어떻게 볼지 정말 이 분노가 침입니다. 자, 서진 위원장 어떻게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재판을 준비했을 때 장례 재판이 아닌 이제 장외 재판, 어떻게 보면 여론을 이렇게 흐름해서 검찰과 지금은 대응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형태 중에 뭐 공정 상식을 뛰어넘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반부패 수사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뭐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워낙 이제 저희 패널들이 많이 언급해서 그 부분은 또 식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이제 국민의힘 공천의 헌금의 그 한 분이 아니고 뭐 박순자, 하영재, 뭐 이렇게 황보승희 의원까지 지금 네 분 이상이 공천헌금을 받으면 야당이 만약에 공천헌금을 받으면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공천이란 것은 공당의 시스템에 그 기여를 해서 그 구의원에 씌우는 돈 받은 분을 공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행위보다는 시스템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당 대표실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압수수색이 없이 그냥 개인적 일탈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사실관계를 떠나서 송영길과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장외 재판, 여론 재판에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구의원 시의원에게 받은 건 이제 개인이 받았을 텐데 이게 중앙당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까지 봐야 된다. 공천을 이제 요구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네. 연결되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죠. 압수수색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당의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지는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뭐 증거 같은 것들은 수집이 된 것 같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송영길 전 대표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공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외교정책 지시하는 게 천공이다. 또 일종의 음모론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수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말 맞다나 수사로 이 보고하는 깡패짓거리 아닙니까? 자기 부인은 주가 조작 피의자지. 본인도 부산저축은행 사건보다 타 피의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피의자들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천공의 지시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굴종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천공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는 수정하실 생각은 없어요? 고소고발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고소고발을 뭐 하려면 해보세요. 이 정도 문제 제기도 못하면 이놈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송 전 대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돌잔치상에 엔화가 있었다. 친일파다 뭐 이런 주장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 돈 1,000환이었다는 게 드러났죠. 그래서 또 한번 일종의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공이 외교 정책을 지시한다. 그거 아니면 왜 이런 굴종 외교 하겠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정명 의원님. 아니 지금 누구한테 제정신 운운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듣고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앞뒤로 막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혹 제기가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그 확정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궁금증을. 근데 이거는 그냥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 우리가 딱 들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고 나 문제 제기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저분 다 알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5선씩이나 하셨는데.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저 방식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언어도 너무 말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그 정치인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게는 예. 이제는 그런 특권 같은 거 주지 말고 고소해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자, 저 이야기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서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시죠. 이런 검찰 독재 정권에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검사와 맞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봅니다.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예. 포기하자는 항복 문서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은 내려놨는데요.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그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저는 투항적인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길 전 대표는 586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같은 세대에 있는 예.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오선식이나 하고 그나마 우리 정치를 이끌어갔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검찰에 대한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나를 조사해? 지금 그냥 검사 얼굴 보면 뭐 한 대 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히 송영길을 조사할 수 있어? 바로 그 특권의식이 저는 발로라고 봅니다. 즉 나는 조사할 수 없다라는 특권의식이 있죠. 딴 사람은 조사할 수 있어도 왜 나를 갖다가 돈봉투 사건으로 조사하느냐.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고 더군다나 또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결국은 야당의 그 정치인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질러도 다 검찰의 정치 탄압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다 그러면 돈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럼 아예 법을 그렇게 만드시든가. 자, 그런데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민주주의적이고 그렇게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그렇게 정의로운 척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나를 잡아가냐? 내 돈 봉투는 괜찮아. 나는 돈 봉투 받아도 괜찮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참 부끄럽고 참 이 후세대들이 이 586 세대를 대표적인 저분을 어떻게 볼지 네. 진짜 이게 어떤 정치라는 게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예. 그나마 그래도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주는 행태는 참으로 오선 의원을 여겼다고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분에게 공중 방송들이 저는 마이크를 준다는 것 자체도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KBS의 토론에도 나오셨고 예. 지금 CBS도 나오는데 그럼 저 이야기는 검찰 앞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본인의 결백을 증거가 조작됐습니다. 라고 검찰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국민들한테 저렇게 많은 시간 할애해서 저 주장들 하게 하는지 네.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뭐 검찰에 나가도 불러주지도 않고 차 한잔 안 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검찰은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소환을 할 것 같습니다만, 자,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최종적으로 누가 줬고 받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최종 결과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미희 변호사 네.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짚어주신 대로 아니 어떻게 감히 나를 수사할 수가 있느냐라는 취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검찰이 자진해서 막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프랑스에서 물론 민주당 대표의 권유에 따른 귀국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둘러 왔죠. 왜? 수사받기 위해서요. 검찰이 왜 부르지 않는지는 아마 피해자 송영길로서는 상당히 의아할 겁니다. 관련자들 이미 구속 수감이 됐죠. 그리고 이른바 그 녹취록이 나온 지는 몇 년, 뭐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를 왜 끌고 있는 것이냐. 정치 스케줄과 무관하게 이 수사를 정말 있는 그대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 같고요. 불체포 특권,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왕설래 있지만 이게 어디서 근원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서구 유럽 역사에서 반대 진영을, 반대파를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를 이용했던 그런 역사적인 반성에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가져갔던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그런 맥락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7, 8월 회기가 없는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나서는 게 굉장히 희한해 보인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자, 김영진 의원, 한동훈 장관 이야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검찰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사실과 내용이 차고 넘친다. 하면 7월 8월에 영장을 청구해라. 네. 그러면 법원에 나가서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 하는 거죠. 능력이 있고 그 준비됐으면은 예. 7월 8월에 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바에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라. 이렇게 역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설의 지역 토착 비리 수사입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갑자기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 청구해라 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희한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4번 연속 방탄해놓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방탄 안 하겠다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앞으로 방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범죄 수사는 범죄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지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네, 내가 7, 8월이 괜찮으니까 그때 영장 청구해라 이런 주장인가요?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7, 8월에 뭐 휴가 안 가고 이제 수사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만큼 좀 신속하게 이제 증거 객관적 데이터로 이제 여론도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지금 본인이 지금 다 단정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이재명 대표 대장동 또 토착 비리라고 백현동 토착 비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릅니다. 토착 비리와 검찰과 합동한 범죄 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장동만 하더라도 당장 50억 박영수 특검도 있고 곽상도 건도 있어서 이것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법무부 장관이 조금 이제 검찰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지적하고 싶고요. 네. 계속 그 앞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뭐 정가에서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법무장을 탐탁치 않다. 왜냐? 이 말씀하시는 거는 막 당장 막 이재명 대표도 증거 넘치고 428억 약점 그 주소지 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하면서도 공소장에는 슬그머니 빼버리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국민의 여론도 사실은 뭐 이게 비등비등한 겁니다. 지지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여당 대표가 구성이 되면 야당 대표 만나겠다 한 건데 그것을 1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범죄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서는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범죄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야당도 그렇고 신속하게 수사 이게 결과 짓고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제가 네. 좀 어떤 국민도요, 예. 어떤 개인도요, 그 국가기관 더군다나 이 검찰 자기가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 나 언제 불러라, 7월에 불러라, 나를 8월에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 그 권력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국민들. 예. 근데 헌법이나 법률 정신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뭡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이재명 대표 뭡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특권 의식에 쌓여 있어갖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7월, 8월에 불러라, 나를 언제 불러라, 내가 들어가면 언제든지 조사해라. 어떻게 이런 말을 막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국민들 보기에 두렵지 않으세요? 예. 그 뭐 여름 휴가 날짜 고르는 것도 아니고 영장 철구도 날짜를 고를 수 있다는 거.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 특권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오늘자 한 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백현동 로비스트 핵심 인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김인섭 씨가 예. 드디어 검찰의 진술을 시작했다라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이제 백현동 관련된 사안들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특검 이 부분이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대장동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방탄하고 나서 이제 따로 아마 불구속 기소를 해서 진행 중인 예. 것이고 그러면 김인섭 씨가 이제 진술을 했으면 그 진술을 다 차근차근 받고
또 필요하면 대질 조사나 추가 조사도 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는데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그거를 민주당에서 딱 정해주는 시한 안에 해야 되나요?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도 진술을 했다가 또 본인의 어떤 심경의 문제로 진술을 좀 안 했다가 그런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론 보도 통해서 익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영장을 치는데 왜 7, 8월에 치라고 할까? 9월에 본회의 열리는 도중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건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가결로 표결할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 영장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어떤 혐의들이 심각하면 이재명 대표는 포기했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눈물의 충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부결합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결로 가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라는 것인데 수사기관은 그 대상이 민주당 대표건 누구건 간에 일절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정해진 스케줄대로 수사를 하고 필요하면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텐데 이걸 이제 여나 야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게 유리한가, 서로 가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일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증거를 갖고 그대로 조사하면 되는 거죠. 시기 따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하든지. 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랜만에 언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 전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주 많이 추켜 세웠는데요.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대장동 사건으로 그냥 막 색칠이 돼 있는 거죠. 언론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화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런 그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나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다. 네. 나한테 문제를 던지지만 제2의 이재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이 당하는 거나 이재명이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걸 자꾸 방탄국회라고 하니까 그래 나 다 내려놓겠다. 그런 무저항 정신으로 간디 같은?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참 그럴 수밖에 눈물 없는 나는 거죠. 자, 조 전 장관 당하는 거나 이재명 당하는 거나 본질적으로 같다. 간디 같은 그랬더니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간디급으로 올라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참 말문이 막힙니다. 간디가 인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면이 간디와 닮았다는 거죠. 오늘 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간디의 무저항 정신과 이재명 대표는 무저항이 아니고요. 본인이 대선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 재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 배지 달았습니다. 배지 달아서 이 면책 특권에 숨었죠. 그다음에 뭐입니까? 당 대표가 됐습니다. 당 대표가 돼서 결국 이 당을 전적으로 장악했고 그다음에 당헌 80조를 개정을 했습니다. 기소가 되면 이 당직을 맡지 못한다는 것도 바꿨어요. 이게 무저항입니까? 저항 정신이죠. 다 본인이 방탄 쌓아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막았는데 이게 어떻게 간디하고 똑같습니까? 간디는요 정말 이 오단화 없이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이 저항 정신을 펼친 분인데 글쎄 간디 책을 안 읽으시는 모양입니다. 잘못 읽으신 모양인데 어쨌건 저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등장은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광진 쪽에 원래 고민정 의원한테 지역구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등장한 걸 보면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뭐 출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또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다시 출마를 할 것 같은데 아마 본인도 이제 이 이재명 대표를 간디급으로 칭찬했기 때문에 뭐 아마 공천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지난 대선 당시에서요. 후보 경선 때 명추연대. 이재명, 추미애, 연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서로 우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했던 말 한번 다시 보시죠.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 공천장 서명하고 모든 후보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는데 특히 재명이가 좀 외롭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하게 연설을 해주고 손 꽉 잡아주고 화이팅 해주고 했지.
내 말은 아주 잘 들어. 안 지키면 내가 멱살 잡지. 내가 미리 경고하는 건데 이 누나 무서운 거 알지? 네, 좀 유머러스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 반말투로 하긴 했었습니다만 뭐 굉장히 명추연대란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 지금 뭐 재미로 한 것이긴 네, 이건 하죠. 재미로 한 거죠. 그래서 네. 또 사실 뭐 실질적으로 저도 대구에서 연설을 들었을 때도 뭐 재명이가 내가 키웠어 이렇게 재미있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키웠다 뭐 재명이 반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개혁적 성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이제 그때는 후보지만 어떻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 리더와 지도자의 그런 방향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디와 비교했다고 뭐 우리 민주당이 공천을 주고 이런 건 관계가 없고요. 저 추미애 전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이재명 그리고 대표와 이제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는 수사 검찰 행태가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신속하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저도 3년 전에 여기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검찰의 수사라든지 어떤 활동하는 행위 기준이 조국 장관의 그 어떤 수사 행태가 모든 사항에 그렇게 했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더 공정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미에서 추미애 대표가 이제 조국과 이재명을 저 국가폭력 피해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만들어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분이죠. 그런데 이 윤 대통령을 향한 당정의 아부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 보시죠. 김기현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당은 국회의 한 축인데 이게 당청 관계가 동등한 파트너가 돼야지만 이게 국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서 잘 돌아가고 국회 나름의 점검과 견제와 균형, 민주정치가 가능한 거죠. 아부와 아첨이 나오는 것은 전혀 기능을 못하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러면 전능하신 윤통령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마이티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찬미예수처럼 불러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비슷하게 되는 것인데 있을 수가 없죠. 민주국가에서. 그런데 이 정당 내 리더십이 계속 이렇게 붕괴돼 가고 있는 거죠.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천천히 여쭤주십시오.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대통령 잡고 흔드는 여당이 되라는 겁니까? 그건 추미애 전 장관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당에서 쓴소리 많이 합니다. 당장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최고위 회의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교육부나 부처의 어떤 혼란, 소통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기도 했었고 저도 청년 당정대 열면서 제가 이 부처에 대해서 청년이지만 이런 건 소통 더 해야 된다라고 공개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충분히 이 소통이 많이 되는 가운데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당의 어떤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떤 아첨과 어떤 아부가 간디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간디 같다, 무저항 정신이다 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 대표였던 최백운 교수 같은 경우는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변인했던 의원은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의혹 불거졌을 때 안중근 의사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부와 아첨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뭐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일종의 기여를 하신 분이니까 또 조언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또 저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김남국 의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초기 자금 조성하고 돈 불리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또 하나 코인으로 얻은 수익을 자금 세탁에 활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런데 어제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2021년 9월쯤에 본인 농협 계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20억 원을 이체를 했는데 이 돈이 2달 뒤에 10배가 올라갔습니다. 무려 한때 200억 원까지 코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검찰이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는데
자, 이현종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자금의 출처와 그리고 어떻게 이런 투자 정보를 알고 이렇게 10배나 오르는 코인에 투자했을까라는 게 이제 밝히는 핵심적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TV조선 보도를 보면 이 아무리 가상화폐지만 이렇게 2달 만에 10배를 오를 종목에 대해서 20억 원을 투자한다. 이거는 뭐 보통 제가 볼 때는 아마 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유믹스라는 이 코인이 굉장히 어떤 이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미리 어떤 정보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 보면 이 김남국에는 여러 개의 어떤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많이 이렇게 분산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다 모아서 한 곳에다가 바로 뭐 소위 몰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컸죠.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뭐 200억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돈을 빼서 정말 알려지지 않는 클레이페이라는 또 거기에다가 또 돈을 수십억 투자를 합니다. 그런 전 과정을 보면 결국 우리가 예전부터 지적했듯이 김남국 의원이 뭐 국회에도 그렇지만 또 본인도 이 당시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으면서 관련 법안이나 토론회를 주최했듯이 관련된 업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실제로 아는 것 아니냐는 의문. 자, 두 번째, 이 자금의 출처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본인은 주식 LG 주식 판 거 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근데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후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그 폭락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과연 손해를 받는지 아니면 자금 세탁을 하는 의혹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검찰이 김 의원이 어떻게 다걸기 투자, 뭐 이른바 올인이라 그러죠. 이 업체에 미공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그럽니다. 보시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의원,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럼 20억 원이라는 돈을 그 근검 절약하시는 분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딱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 변호사?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죠. 20억 원이면 상당히 이른바 몰빵 투자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빼서 한 거예요, 돈을 끌어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공교롭게도 바로 그 직후에 10배가량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검찰에선 들여다봐야 되는 게 실제로 그것을 어느 시점에 현금화했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워낙에 코인이란 건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요. 한때 최고점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현금화하지 않으면 또 바로 다음에 급락해서 사실상 건지는 어떤 이득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의문점이 이게 다 검찰발 기사 아니겠습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행위를 규율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건데 그 당시 그러니까 20억 원을 이른바 몰빵 투자했던 그 시점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합니다. 이 증권성 문제 때문에 사실 주식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데 코인이란 신생 이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처벌까지는 어려우니까 뭔가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상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김남국 의원의 투자 패턴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20억 원까지 불릴 때까지는 여러 가지 코인을 좀 하다가 이를 대부분 현금화한 다음에 위믹스 하나에 이제 다걸기 투자를 한 거죠. 이른바 몰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했을까? 그게 또 검찰에서는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슷하게 투자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는지 뭐 그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부분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김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 원이나 손해를 봐가면서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라고 아주 신생 코인 그걸로 바꾸는 거래를 합니다. 그걸 왜 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검찰에서는 자금 세탁을 위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금 세탁 관련 이야기요. 그 36억 상당의 위미스 코인을 그 51만 주를 클레이페이 토큰은 59만 개, 21억 상당으로 수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클레이페이 토큰의 회사, 이 회사 대표가 몇 달 있다가 잠적을 하고 사실상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이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형태입니다. 36억의 위미스 코인을 신생 한 달밖에 안 된 소위 신생 잡코인에 그 15억 이상의 그 손해를 보면서 수합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믹스를 제3자한테 주고 클레이페이는 형식적으로 받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 위믹스를 상대방 A라는 분이 세탁을 해가지고 20% 띄고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 수합을 통한 거래의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는 그런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이런 답변을 좀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업비트의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좀 의아했죠. 무려 15억 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 왜 그랬을까? 자, 수준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심의 단계인데 사실 확신의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인데 하나는 사실 김남국 의원의 어떤 매매가 다 오픈이 안 됐죠.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판단되더라도 그게 불법성이 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행태라는 거는요. 어떤 분은 소규모 자금으로 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분산을 했다가 목돈이 되면 계속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행태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제 확신을 가지고 범죄 행위는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진상조사단, 이제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저런 상태에서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그렇게 좀 이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저걸 또 진상조사단이 또 예전처럼 없는 이야기를 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 뭐 2021년도 9월에 20억이 됐다고 해서 그때는 2021년 10월이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경선에서 이낙연 대표 이긴 시점이 10월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내 경선에 활용되었다든지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또 3월이 대선이니까 또 대선 자금으로 이게 활용되었다든지 이런 확정적인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어떤 증거라든지 데이터 자체가 사실은 그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아마 그게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만 단언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서지훈 위원장 혹시 전 재산 한 종목에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저는 못 넣죠. 1,000만 원도 못 넣고 100만 원도 못 넣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환경적으로 계속 결과가 좋으면 본인이 착각합니다. 아, 내가 가장 투자할 안전자산은 코인이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계속 투자를 하다가 그런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투자 손실을 봤을 때 그때 후회하죠. 그 사실은 자금 세탁까지 이제 가려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투자 방식으로 거치고 돈을 어떻게 현금화시키고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 그걸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20억 만들 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 분산해서 투자했다가 20억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위믹스라는 하나의 그냥 몰빵을 합니다, 소위.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만든 어느 정도 그 위믹스를 가지고 다시 이거를 교환을 하는데 15억을 손해를 보고 지금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체는 바로 또 사라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결과적으로 그 업체, 지금 사라진 그 업체 15억 원을 손해를 지금 보고 판 마지막에 그 업체가 결국은 보유주를 누군가가 다 이제 오른 값에 다 판 다음에 그 돈을 자금 세탁된 상황 속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건네간 것이 아닌지. 저는 그게 이제 자금 세탁의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 지점을 포착한 것은 아닌지. 근데 김남국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답변 안 하시죠? 저는 말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치실 것 같습니다. 그냥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 공개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 거래 내역 본인이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거래소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받았겠죠. 왜 공개 안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위믹스가 뭐 10배 이상 폭등한 것뿐만이 아니라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에서 15억을 손해를 봤죠. 근데 김남국 의원이 그걸 30몇 억치를 사는 바람에 네. 클레이페이 가치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자 클레이페이를 원래 보유하고 있던 발행사가 네. 이걸 다 처분해버리고 예. 현금화시킨 다음에 잠수 타버립니다. 네. 이거 전형적인 시세 조작. 그리고 이후에 뭣도 모르고 왜 클레이페이 주가가 오르지 하고 덤벼들었던 개미들, 일반 투자자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본인들은 잠수 타는 것. 그 이익을 누가 배분했느냐. 네. 그런 부분까지도 따져보면 김남국 의원이 지금처럼 당당하게 말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찰 조사가 점점 더 김남국 의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뭐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괴담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는 게 그 한 예인데요. 상인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좀 진짜 많이 안 좋아요? 뭐 어느 정도로 사람이 안 와요?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심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스컴을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보고 먹을 사람도 안 먹게끔 자꾸 방송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완전히 죽을 맛이지요. 문 닫는다고 봐야죠. 이거 뭐 나라에서 책임질런가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꺼림칙하죠. 당연히 먹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이제 방류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걱정되죠. 좋은 건 아니니까. 만약에 안 먹어줄 것 같고. 자, 각종 온라인이나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류 반대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습니다. 괴담 유언비어 있고요.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는 그런 내용들이 퍼지면서 수산물 포비아를 부채질한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뭐 많던 수산물 시장 같은데 이제 손님이 끊어지고 일반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이건 뭐 천일년 뭐 다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저 근거가 뭐 박약하다고 할까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선동하는 것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보시면 프랜카드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뭘까요? 뭐 방사능 천일염, 뭐 소금 먹을 수 있나요? 뭐 등등. 그게 누구 이름 붙여지냐면 바로 이 민주당 이름으로 다 붙여진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 이 불안감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음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이제 소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 보는 분들은 바로 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 횟집들. 저 지금 이 팔려고 내놓은 그 생선 같은 경우에 안 팔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다 손해가 누가 납니까? 저분들 그냥 앞으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계가 위협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광우병 때문에 당시에 고깃집들이 얼마나 문을 많이 닫았습니까? 성주 참외 때문에 참외 그 성주가 매출량이 절반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나온 결과가 뭐죠? 성주 참외 관련돼서 6년 동안 조사했는데 결국 오늘 나온 게 기준치의 530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그 6년 동안 피해봤던 이 성주 참외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당시에 전자파에 튀겨 죽는다, 전자파에 튀긴 참외 못 먹겠다, 그렇게 춤추면서 했던 분들 지금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 과연 책임지시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이게 국민의 건강에 영향이 없다는 밝혀지면 지금 이 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때는 또 전혀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죠. 그때 선동했던 분들 지금 방송 진행자 나오고 다 국회의원 하시고 다 잘 계십니다. 근데 그때 망한 분들은요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과연 그게 정치인데 할 일인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돌파리 과학자라는 말을 썼어요.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Or even 10 times as much water.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돌파리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앨리스 명예교수인데 40년간 방사능하고 원자력 연구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소 1리터 섭취했을 때 CT나 뭐 엑스레이 찍는 거 그거에 방사선량보다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희석되지 않은 물이 있어도 바로 마실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돌팔이 과학자라 그랬더니 정미영 의원님, 앨리슨 교수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앨리슨 교수가 이제 과학을 배우라고 한 거예요. 예. 이재명 대표한테 그 과학 좀 배워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괴담 어떤 주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수치를 중요시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계속 괴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국민들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앨리슨 교수가 얘기하는 거 사실 이 맛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자극적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표현을 하는 거는 조금 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CT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거 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예. 충분히 사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아마 앨리슨 교수는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 제발 좀 기초과학 배워라, 과학을 배워라 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과거에 사드 때 사드 괴담송을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 전자파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가 난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여기에 너무 속으시면 안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아까 이현종 의원이 530분의 1밖에 안 된다 기준의 사드 전자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성주에 이 사드 배치 결정하자 반대 단체들이 참외를 다 오염시킬 거다 그러면서 집회도 열었고요. 그 집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비겼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샘통이다 아이고 샘통이다 청와대가 어때서 사드 배치 딱 좋은 것인데 사드만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사드 배치 향한 나의 마음은 불법 자중이야. 네, 저렇게 이제 반대의 뜻을 보였습니다만 조사 결과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전혀 달랐죠. 기존의 기본 기준보다 5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전자파인데 그때 전자파 튀겨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재현 위원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쟁을 이용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하면 잘못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천일염을 사재기 하거나 생선을 드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괴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앞서 계속 김남국 의원도 그렇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그 불안한 겁니다. 국민들이. 왜냐하면 건강껏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마시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을 대한민국 여당은 그럼 이런 불안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에 강력하게 어떤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일단 금지를 시키고 나서 최종적으로 안전한 조치라는 확인하고 한번 선택해야 되는데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돌팔이 과학자라고 한 의미도 자체도 그냥 과학적으로는 안전합니다. 삼중수소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삼중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언론에 나왔지만 다핵종 제거 설비하는 알프스도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8건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도쿄전력 홈페이지는 4건이 추가돼서 12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알프스란 그게 오작동이 됐을 때는 오염수를 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공표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즉 과학은 믿는데 과학의 어떤
조치나 운영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바다 오염 그리고 뭐 이런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이 우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물론 야당이 뭐 공격한다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당은 그 야당의 공격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설명 이해 그걸 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한 집회에서 핵 폐수라는 용어를 썼죠. 한번 보시죠. 마치 함께 쓰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 넣으면서 이건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핵 폐기물입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비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 많이 하는 것도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 국민의힘 의총에서 카이스트 정영훈 교수 초빙했고 얼마 전에는 KBS 라디오에서 주진우 씨 상대로 조곤조곤 강의를 해준 경희대 정범진 교수가 참 국민들의 많은 관심 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제 그 정범진 교수님과 이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근거 없는 불안감들이 해소가 됩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강권하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나온 저 노란색, 분홍색 가발 쓰고 사드 괴담 노래 부르는 거 지금 민주당 정치인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되게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부끄럽겠죠. 그 부끄러운 짓을 또 반복했어야 되겠습니까? 정범진 교수든 정영훈 교수든 학계의 전문가들,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전문가들 불러서 민주당 의총에서 특강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뭐 정치 성향이 있어서 민주당이 부르면 안 가고 이런 분들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문제인지 명확한 수치를 근거로 제시해야 됩니다. 일정 부분의 삼중수소 뭐 수치가 초과됐다. 뭐 세슘이 뭐 초과됐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나쁘다, 핵폐수다 이래버리면 정상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 영상의 부끄러움을 지금 재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간곡한 호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범진 교수가 주진우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했던 장면, 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방류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네. 괜찮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전혀 처리 시설이 없이 생성됐던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를 했죠. 하루에 한 300톤씩.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때도 괜찮았는데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시작은 지금 방류해도 괜찮습니까? 아니, 라고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때도 괜찮았다. 그보다 많이 나갔던 양인데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됐을 때요. 일본에서 정확한 데이터 별로 안 나왔어요. 그것은 일종의 선동에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학의 문제는 지금 배출 농도가 얼마냐, 기준치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것들이 과학적 논의고 과거에 일본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거나 어떤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이렇게 지금 과학자가 보기로는 어떻습니까? 어민들의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겠다는 양이 뭐 그 지역 한 2, 3km만 지나면은 우리나라 강물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거 상상할 수 없고요. 사실은 이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선동 같은 것들은 좀 막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걸 마셔도 되느냐 안 마실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좀 붙었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언제 마실 거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진우 씨도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자, 이어서 한번 보시죠.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언제 마실 겁니까? 근데 마시는 건 물은 아닌 거죠. 마셔도 된다는 거는 음영수 기준의 이하이다라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과학에 대해서 막 이제 말을 꼬우는 거죠. 마시면 너 배 터지게 마셔봐라. 뭐 맥주 만들어 마셔라. 뭐 도쿄 시민한테 공급해라. 이런 것들은 일종의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마시기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변기에서 떠낸 물이 뭐 배출 기준 이하지만 마실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스토리인 거죠. 그러면서 주진우 씨가 방송 말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정 교수가 원자력 안전공학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정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과학의 영역이죠. 객관적인 수치로 책정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도 이론이 있는 거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게 일부 언론에서 선동해서 괴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런 것도 있죠. 일본 앞바다에 잡힌 우럭이 오염 농도가 18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이 바다에는 장막이 없죠. 이게 우리나라 해역에 안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에 대해서 괴담 때문에 오용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저는 너무 얕잡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과거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폭거라고 했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완종 의원 역시 동해 앞바다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의 입장이 지금 와서 이렇게 바뀌고 과학을 근거로 이야기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쿠시마에서 뭐 발견됐다고 하는 그 지금 우럭 180배 같은 경우도 그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후쿠시마 인근에 보면 20km는 내해입니다. 네. 이 내해에 있는 고기들은 못 먹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 이 여러 가지 어떤 방사능이나 이것들이 밑으로 깔아졌기 때문에 그거를 생선들이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팔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이게 내해를 벗어나서 20km를 벗어나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일본 앞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으면 180씩 나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 가장 이 전문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인 것 같아요. 핵폐수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안 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 원자력 그 학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서 전문가들 나오시고 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핵 문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한번 토론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야기하고 그럼 국민의 불안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과학적인 걸 넘어서서 천일염이 걱정됩니다. 소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지금 프랭카 다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니 이걸 폐수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지금 정범진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의문 제기하고 네네. 교수들이 한번 이야기하고 저는 그거 한번 하면 이 문제는 좀 깔끔하게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 저는 민주당이 전문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직접 한번 토론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 관점만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제 한미 동맹 국가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 교수인 티모시 무소는 생물 체내에 유입되면요, 이게 먹이사슬 생태계에 위협되고 인체에 계속 남아서 수세대 동안 축적된다. 그래서 유전적 손상까지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관점인 것이죠. 이거 과학적 관점과 다른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오염수 방류의 문제는 단편적으로 과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생물도 보고 말씀드린 심리학도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험하다, 불안하다 하고 가면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꾸 과학적인 단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패널도 아닌데 전문가들도 괜찮다, 가능하다, 마셔도 된다, 그리고 절대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건 인류의 재앙이다 하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이 다방면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다양한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류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당이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국내 천일염 풍기 현상이 일자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삼중수소, 이게 문제되는 게 지금 삼중수소인데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게 삼중수소죠.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에 안 남는다. 소금 만들려면 물이 증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금에서 물 찾는 거하고 똑같다는 주장을 합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삼중수소 소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소금에서 물 찾겠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얻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생물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원자력 전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삼중수소라든지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이게 별 문제가 없고 소금이라는 거는 물 증발시키는 건데 삼중수소 다 날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또 생각하는 부분은 또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대한민국 내에서 이제 여러 업체들이 공장들이 왜 폐수 처리하는 거 그거 사실은 검찰에서 과거에 단속을 했어요.
그러면 단속할 때 그 기준이요. 어느 기준치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그 업체를 단속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냥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 수치가 얼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결정해 주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홍수 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몰래 그걸 한꺼번에 방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찾아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예. 저는 사실 지금 일본이 정말 마음 먹고 아니 우리를 다 속이면서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 홍수 날 때 그냥 바다에 방류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방법이 아닌 그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정화해라. 정화해서 이 수치에 맞게 맞으면 방류해라. 네네. 그래서 과학적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단순한 이런 괴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도 물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플루토늄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거는 방사선도 방사선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최독극물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있다는 것이고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해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평형수다. 대형 선박들 컨테이너를 한 1000개 싣고 갑니다. 후쿠시마에서 바닷물을 퍼가지고 부산에 돌아옵니다. 다시 풉니다. 그 물은 5년도 아니고 5개월도 아니고 며칠이면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옵니다. 사고 원전에서 나온 이런 대형 137만 톤 이런 건 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성렬 교수가 예전에 또 괜찮다 그랬던 분이어가지고 입장이 또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염수에 대한 문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 있는 거죠.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다만 괴담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직접 나섰는데요. 야권에서도 호평이 나왔습니다. 웬일일까요? 한번 보시죠. In case for someone who's having hard time recognizing me,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I'm so grateful my song Gangnam Style still can bring people together whenever it's on. I believe the World Expo 2030 Busan will do the same. Thank you so much. Korea wishes to give back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it has received thus far. Busan is ready.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부산 is ready. 부산은 준비됐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 윤 대통령이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PT 장희찬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보답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왔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국제 무대에서 경쟁을 하거나 뭔가 유치를 하기 위한 PT를 할 때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뭐 우리나라 발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6.25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가 1,200개 넘는 국제 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갚아 나가고 있는 나라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처럼 급격한 전쟁 이후에 성장을 한 나라가 이 근대사에 또 없기 때문에 오직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본 원조를 해줬던 선진국이었던 국제 국가들 그리고 지금 원조를 받고 있는 제3세계나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들 모두가 다 감동을 받았을 만한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공식 리셉션에도 참석해서요. 투표권을 갖고 있는 179개국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또 이 설명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PT에 호평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원 이야기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와 약속 보답이라는 키워드로 부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 공감대 또 경쟁국과 차별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보기 드물게 상대당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까 제가 막 감격스럽습니다. 네,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래야죠. 예, 뭐 진행자가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정치가 너무 각박한데요. 자, 선전 위원장. 네, 저도 사실 뭐 여당 패널 있을 때 뭐 야당 패널께서 문재인 대통령 뭐 중국 가서 이렇게 비난만 할 때 속으로 저도 생각한 건데 진짜 제가 야당 됐을 때도 국익을 관련해서 여당 대통령 이렇게 정쟁으로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되겠다 했었는데 저런 부분은 사실은 그 국민이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저희 국익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만의 어떤 과정이나 책임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요. 이것이 2030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7, 8년 돼서 이제 대선이 있으면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또 권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칭찬한 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또 사실 국민적 붐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그리고 야당도 현수막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시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국민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 PT가 좀 늦어졌는데 이게 지각했다 뭐 이런 가짜뉴스, 일종의 가짜뉴스가 나와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알고 봤더니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윤 대통령이 늦은 건 아니었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또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안녕하세요. 김건희입니다.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한민국도 뜨거운데 우리 부산은 더더욱 뜨겁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을 느끼게 하는 다방, 믹스커피 뭐 이런 거 가져가서 또 대접을 했다는데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